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SK그룹 89억 뇌물 요구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SK그룹에 뇌물 89억을 요구했고 SK는 왜 뇌물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지 그 진행 과정을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근거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 끝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제가 왜 계속해서 방송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2심 판결문까지 나왔으니까 사실관계는 다 심리 끝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항소심 판결이 이미 나왔고 남은 것은 대법원의 법률심 뿐인데 대법원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했고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도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만든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다 끝난 게임인데 우종찬 기자, 당신은 왜 사실관계에 집착하느냐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끝난 게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이 과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법리 해석을 제대로 한 것인지를 심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면 그에 따른 법리 해석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1심에서의 사실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그게 항소 이유가 되는 것이고 1심과 2심 판결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법리 해석을 했다면 그게 상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1심과 2심의 잘못이 확인이 되면 대법원은 1심 판결은 이런저런 이유로 잘못되었고 2심 판결은 저런저런 이유로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사건을 파기환송을 합니다. 2심에서 다시 재판하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1심, 2심, 3심 이 세 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세 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오심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과연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까? 아마 의문 드실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김기춘 비서실장,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 구속 취소 결정 내려서 석방시켜준 게 어딥니까? 대법원입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이번 추석 전에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됩니다. 아직도 제3심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라는 한 줄기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라도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판단해 달라는 마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가지 혐의가 1심과 2심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오판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 제 목적도 있습니다. 그 뭐냐? 상고심, 대통령 재판, 대통령 사건의 상고심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상고심, 그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상고 기간 안에, 그러니까 판결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고 기간 안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8월 29일에 8월 24일 날 선고가 있고 8월 29일에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인 최서원 피고인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날, 즉 8월 24일에 선고를 내렸습니다. 최서원 피고인의 상고장은 최광휴 변호사가 바로 제출했기 때문에 상고장이 제출되었으니까 서울고등법원 형사사부는 사건 기록 일체, 그러니까 최서원 피고인 사건 기록 일체를 대법원에 송부했습니다. 그럼 꼭 마찬가지 시점에 검찰도 상고나 대법원에 상고한 검찰도 사건 기록 일체를 대법원에 송부를 한 것입니다. 자,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기록을 받은 날, 접수한 날이 9월 6일 목요일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실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 피고인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걸 송달을 합니다. 문서 송달. 문서로 알리고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 최광휴 변호사, 권정강 변호사에게 자, 이제 문서 송달을 했으니까 문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9월 6일 날 접수하고 9월 7일 날 문서 송달을 했다는 것을 최서원 피고인이 알렸으니까 9월 8일 날 너가 송달 받을 거니까 9월 8일 날부터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9월 14일 전까지 상고 이웃을 제출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상고 이웃 제출이 왜 이리 빠를까요?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의아한 게 아닙니다. 이 대법원에서 이 최서원 피고인에게 상고 이웃 제출을 제촉한 이유는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과 최서원 피고인 사건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이 있고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뇌물하고 블랙리스트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특검법에 이 재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신건마다, 그러니까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재판 기간이 2달 내지 석 달을 못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서둘러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최소한 피고인의 경우고, 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상고장을 제출 안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우리 기록 이첩됐다, 이 사실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통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상고장을 제출한 검찰에게는 상고 이웃을 제출하라는 대법원의 명령이 그건 바로 전달되었을 겁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 그러니까 직권남용, 강요죄 같은 거,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6개월 동안, 특검법에 따르면 2개월 내지 3개월이지만은 그냥 일반 형사사건은 6개월입니다. 형사소송법에 6개월 동안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고 이웃의 제출 기간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관례로 보면은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접수받은 날이 9월 7일이다. 9월 7일이면은 보통 그 한 달 후쯤 검찰에다가 상고 이웃을 제출하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를 대충 추정을 해보면은 검찰의 상고 이웃은 10월 6일에서 10월 말 사이에 이때 제출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고 이웃서가 딱 제출이 되면은 그때부터 대법원 심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심리는 결국 빠르면 한 10월 말쯤 중순에서 말이고 막
평균 같으면 11월 달부터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는 애국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저항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10월 6일에서 10월 말 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월 중순입니다. 데드라인이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대항해서 애국 국민들이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애국 국민들의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 없다. 그래서 뭐 애국 국민들이 이거 상고 이유서 제출할 수 있느냐?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은 상고 이유서 이거 쓰거나 제출할 권리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도 탄원서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대법원에도. 그래서 상고 이유서 형식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소위 변호인단이 없기 때문에 애국 국민들이 탄원서 형식의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미 제가 한번 그 탄원서 운동을 했지만 그거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그 탄원서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 쓸 내용은 아닙니다. 쓸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소수 정예로 구성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이 탄원서 형식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하겠다 하는 게 제 보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분의 변호사들하고 몇 차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강의 지금 틀이 갖춰졌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첫째, 판사 출신 변호사 한 분이 총론을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한 총평입니다. 총평. 자, 무슨 내용이냐 아직도 모릅니다. 지금 그분이 쓰고 계십니다. 쓰고 계시고 완성이 되면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공개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총론은 쓰고 있습니다. 상고유서 총론은. 다음 두 번째, 18가지 혐의에 대한 이제 강론입니다. 총론이 나온 그 다음 강론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자, 18가지 혐의 쪽 대충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SK 89억 뇌물 요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고 1심과 2심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오인했는지를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써내는 거. 그러니까 SK 89억 뇌물 사건, 롯데 70억 뇌물 사건 하나하나 강론식으로. 그래서 SK 부분, 롯데 부분은 제가 탄원서 형식의 상고 이웃을 이 부분은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 삼성 승마 뇌물, 영재센터 뇌물, 미르 및 K스포 재단 직권 남용 강요 부분, 또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 발주 요구한 부분, 장애인 펜싱팀 그 창단을 요구한 부분, 한국통신의 직원 채용을 강요한 부분,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사퇴 강요 미수 혐의 부분, 이 각 부분을 하나씩 세분해서 1심과 2심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오인했는지 그걸 끄집어내서 집중적으로 상고 이유서에 쓸 계획입니다.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제가 밝습니다. 그런데 법리에는 저도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탄원서는 법률 전문가가 검토를 하고,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가 쓴 탄원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교차 검증해서 이 탄원서 형식의 상고 이유서를 18개의 시리즈로 작성해서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탄원서를 쓸 일손이 지금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법률 전문가나 또 글 쓰는데 나름대로 글 쓰는데 일가견이 있다는 분들 진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변호사들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분들이라도 나서서 좋다. 나는 이 미르 부분에 관심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미르 부분은 내가 써보겠다 라고 하신다면 사건 기록은 제가 제공해 다 드리고 그리고 핵심 포인트 이 방대한 기록에서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된다. 집중적으로 보셔야 한다는 부분 제가 다 짚어드립니다. 다만 돈을 들이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애국하는 심정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것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분만 있으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애국 국민들의 이렇게 쓴 상고유서 이게 다 제출 끝나고 나면은 이를 근거로 해서 대법원에 공개 변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공개 변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공개 변론 열리면 나갈 각오가 법정에 나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강론을 쓰신 분들 전부 다가 법정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자기가 쓴 상고유서 부분 대법관들 앞에 설명하는 겁니다. 이 모든 작업은 선고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법원이 심리 끝나기 전에 선고하기 전에 그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지금 9월인데 이 10월 달에 9월 한 달 동안의 준비가 10월 달에 제출해야 됩니다. 뜻있는 많은 분들의 제가 동참을 호소합니다. 도와주시겠다면 제가 기록하고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SK89억 뇌물 요구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리지만 89억이라는 뇌물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SK그룹에 요구를 했고 SK는 왜 뇌물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나 그걸 제가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K그룹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람은 안종범입니다. 그리고 안종범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람은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그 이후에 이분이 SK 브로드밴드 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형희 부사장입니다. 안종범이 이형희 부사장에게 전화를 건 게 언제냐? 다 나와 있습니다. 수사 기록에. 2016년 2월 23일 오전 9시 33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을 단독 면담하고 7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7일 지난 오전 9시 33분에 안종범이 이형희 부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형희 부사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SK그룹을 대표해서 청와대와 국회 등을 상대했던 이른바 대관청 담당 임원입니다. 그리고 이형희 부사장하고 안종범이 2015년 10월 3일부터 2016년 10월 8일까지 1년 동안 주고받은 통화 그게 164회나 되고 그 중에 직접 통화를 한 게 76번이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88번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2016년 2월 23일 오전 9시 33분에 있었던 이 통화에서 안종범은 이형희 부사장에게 K스포츠재단 관련 자료를 보낼 것이니 잘 검토해서 협조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이형희 부사장의 검찰 진술조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통화한 시간은 6분 4초간이라고 이 수사 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이형희 부사장은 안종범의 보좌관 김건훈하고 34초간 통화를 합니다.
6시 30분에. 그리고 청와대로 가가지고 김건원 보좌관으로부터 안종범이 맡긴 그 K스포츠재단 관련 자료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영희 부사장은 이걸 바로 SK그룹 부회장, 최태원 회장입니다. 부회장 김영태 부회장에게 이 자료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김영태 부회장은 이 자료를 박영춘 전무, 이분도 대관 업무 담당입니다. 박영춘 전무에게 주면서 검토해봐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이제 문서가 이제 왔어요. SK그룹 왔으니까. 그래서 2월 23일 전화 받고 문서 받고 와가. 그래서 2월 29일 날, 그로부터 5일 뒤에 2월 29일 날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하고 박은영 과장이 SK그룹 본사를 방문해가 박영춘 전무하고 첫 미팅을 가집니다. 소위 이제 89억 뇌물 요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박영춘 전무는 누구냐? 이분을 제가 앞으로 참 자세히 좀 말씀드릴 겁니다. 박영춘 전무는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21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SK그룹 상무로 이직한 분인데,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이분이 검찰에 불리가 4번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수사 기록을 보니까 검찰 조사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맞섰던 아주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허위주장도 안 하고 있는 대로 촥촥 얘기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박영춘 전무는 결국 안종범 수석 욕을 합니다. 중간에 빨리 돈 내놔라. 아니, 경제수석이 욕을 하는데도 박영춘 전무는 그 부당한 요구니까 당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89억 뇌물 요구, 이게 무산시켜버립니다. 박영춘 전무 때문에. 박영춘 전무의 활약상,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